유로존 문제에 이어서 G2의 경기 우려감. 시장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용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80달러선 붕괴입니다. 국제유가가 G2 지표 부진 등으로 80달러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은행주 시간의 강세입니다. 무디스에서 15개 글로벌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은행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모바일 게임주 강세입니다.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미국 은행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랑 얼마나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무디스에서 15개 글로벌 은행도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단계 강등을 예상을 했었는데 2단계밖에 강등이 안 됐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고 다른 은행주들도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어떤 여파 이런 게 이미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연기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단기적으로 이제 그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 조치 자체가 좀 시장 그 센티멘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은행권 디레버리징이 좀 이어질 위험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이제 그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러한 그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예고를 해왔고요. 또 시장에서도 또 어느 정도는 또 예상했던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노출되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유럽의 그 재정 위기 등으로 유로권 은행들의 어떤 장기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 하락했고요. 또 글로벌 규제도 강화돼 그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들 은행들이 향후에도 좀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2, 4분기에 접어들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크게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또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유로존 국가들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신용 등급 강등 조치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로존 내 어떤 단계적인 대응이 어떻게 제시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뿐만 아니라 유로존 은행권의 어떤 재자본 확충 방안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라든가 또 다음 달에 계속적으로 열리는 EU 정책 이벤트들을 통해서 어떤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어떤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조치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느냐에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 자체가 절대로 호재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재 소멸이라든지 노출 측면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등급 강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3, 4단계를 강등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은 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그야말로 상승 종목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게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카지노주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학년 위원께 예전에 한번 모바일 게임주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PC 게임주까지 엮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용자 그리고 태블릿 PC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모바일 게임 업계의 시장 영토는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이 쏟아붓는 대형 PC용 대형 게임과 달려 스마트폰용 게임은
상대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그렇게 고 PR을 주기에는 여전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분명히 어떤 근거는 있고 다 사실이겠지만요. 일부의 시각은 분명히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는 투기적 수요도 분명히 들어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25배, 30배 육박하는 PR이 있다는 것들은 항상 지나고 나면 결국 되돌림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기존의 PC용 인터넷 게임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NC소프트가 될 텐데요. 한 3주 전에 넥슨이 NC소프트 일대 주주가 되면서 주가가 그날 바로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NC소프트. 그렇지만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있는데요. NC소프트의 최대 주주 지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어떤 이상한 전혀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 인수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큰 지금 넥슨 쪽에 되면서 서로 상대적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브래드 앤 소울에 대한 오픈 베타가 기대감 이런 것 등등 있지만 그런 것은 좀 더 나중에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한 매수 및 보유 의견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모바일이라든가 네오비스 게임즈나 이런 거 다 합했을 때 탑픽은 여전히 NC소프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S3의 예약 판매가 성황을 이루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모바일 게임 진입 장벽이 낮다 이런 부분 한계점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NC소프트가 탑픽이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뉴욕 증시 올 들어 두 번째 큰 폭으로 하락입니다. 지표들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예상치, 기준선 모두 크게 밑돌았고요. 주택 지표도 부진했고 고용 지표도 역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다음번 연준이 너무 멀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이제 지표 나오면은 부진하면은 즉각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어저께 같은 얘기 해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7월 31일과 8월 1일 날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6주 정도 남았다는 것 자체가요. 시장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따져보죠. 미국에는 가장 이번 2월 달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 결국 고용이었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한 3,4천 건이 더 늘어났다는 것 자체 여전히 고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여전히 악재였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당초는 제로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지금 16.6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충격적인 시장에서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중국의 경기 지표 PMI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또 유럽에서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6개월 연속으로 50 이하로 간 것도 분명히 부담됐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 오늘 물론 시장이 급락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고요. 이미 장중에 나왔던 미리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앞서도 얘기 나왔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고됐던 것 자체도 부담이었고요. 또 알게 모르게 별로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부담이 됐던 것은 골드만삭스에서의 컨퍼런스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를 시장 전략가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지수 대비보다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봤을 때요. 오히려 5% 정도 아래 목표치를 보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숏 포지션을 권했습니다. 숏 포지션이라는 게 쉽게 하면 주식을 매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아래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물론 예전보다는 위상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듣는다라는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딱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 지금부터 아래쪽으로 본 것 자체는 시장에 많은 기관 투자가라든가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투자 전망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황, 글쎄 세계 경제를 좀 지탱을 했고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던 뉴욕 증시, 글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황 전개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채 발행에는 성공을 했는데 일단 뭐 응찰 금리는 굉장히 또 올라갔고 외부 컨설팅사에 의뢰를 해서 스페인 은행들 의뢰를 했더니 9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90조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위기감 뭐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최현기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스페인이 그 최근 진행되었던 어떤 국채 발행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어떤 발행 뭐 목표치는 좀 그러니까 수량 자체는 좀 무난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발행 금리가 상승하는 등 오히려 이제 이전보다 어떤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더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은행권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은행 지원 그 자금 규모가 최소로는 160억 유로, 최대로는 한 620억 유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그 스페인 은행의 어떤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금이 700억에서 800억 유로 정도로 좀 추정을 한 상태였고요. 또 EU 측에서는 스페인 은행들에 대해서 최대 1,000억 유로까지 좀 지원할 계획이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떤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을 더 드높이는 데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더 드높이진 않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스페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은행권 지원 그 규모라든가 어떤 지원의 그 진행 절차들을 밝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좀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이 좀 추가적으로 악화될지 완화되는지 여부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스페인 구제금융을 이제 EFSF나 오는 7월 출범할 ESM 기금으로 좀 지원할 예정인데요. ESM 채권은 뭐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채권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로 밀린 어떤 스페인 국제 투자자들이 먼저 스페인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 좀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그 절차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이 선순위로 변제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금액까지 고려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좀 스페인 관련 불확실성은 좀 이전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방식이 6월 말까지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예, 그렇게 되는데 6월 말에는 확실하게 그 대책이 매듭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정하고 아마 구체적으로 딱 그 가시화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7월 말에 열리는 그 정도 회의에 아마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 문제 또 한 번 고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구제금융의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일단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50선 붕괴입니다. 뭐 원인은 뭐 G2 경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어제는 중국이 시장을 끌어내렸고 오늘은 뭐 미국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이 더 빠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G2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하도 했고요.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을 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6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면 뭐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어떤 중국 경기가 반등하면서 2, 4분기가 어떤 중국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 좀 이후에 좀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미 FOMC에 대한 실망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어떤 시장의 심리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으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했던 부분들이 미 경제 지표가 다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더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주택 지표나 고용 지표가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후퇴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경기 둔화 국면, 소프트 패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선행적으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좀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증시는 대외 환경, 특히 정책적 이벤트들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빠르게는 이제 28일, 29일 이후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 방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느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내달 초에 열리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 또 EFSF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어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매입해주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그 대응책에 좀 시장이 좀 더 주목하면서 현재와 같은 좀 약간 안도랠리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글쎄 뭐 외부 변수에 워낙 휘둘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 예측하는 건 사실 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주목해볼 변수가 28, 29일 다음 주죠. EU 정상회담, 그리고 7월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결정 및 어떤 경기 부양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6월 말입니다. 6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 관심이 기업 실적으로 많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7월 되면 이제 뭐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 있으면은 이학년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시장이 워낙 뭐 펀더멘털도 뭐 그 문제지만은 결국 수급이 워낙 무너져 있고요. 글로벌 시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닝 시즌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큰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아무리 주가 낮은 상태에서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쪽에 그 기업 실적이 영향이 클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높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예상 실적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 있고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절대치, 그리고 현재 실적의 절대치가 아니라요. 의견이 계속 올라가는 쪽과 떨어지는 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의견이 계속 올라가는 쪽은요, 의료정밀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정밀은 종목 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 자체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IT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게임 업체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인터넷 업체 그 NHN의 다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자동차나 건설, 기계가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책은 아마 올라가는 쪽이고요. 하향되는 종목군은 항공, 운송, 통신, 에너지, 철강, 화학, 유통 등이 오히려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우리나라 모든 우리가 이익 전망을 하는 증권의 기업들에 봤을 때는요, 2분기는 전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15% 정도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요. 다만 여기는 삼성전자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의 이익 부분을 제외하면 한 3-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던 것이 한 달 전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이나 삼성전자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감익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종목군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으로요. 3분기까지요. 이익 성장이 지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가 들어가고요. 자동차, 그리고 CJ, 삼성전기, 호텔신라, LG노텍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간단히 체크해 보겠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투신이라든가요, 연기금에는 기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투신은 오히려 지금 주식형 펀드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도 오히려 들어오는 날보다 빠져나가는 날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에서 국내 기관보다 역시 외국인의 방향타가 중요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다시 팔기 시작하니까요. 속절없이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선 1842타라면요. 주식 비중 아쉽지만 다시 60%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닝 시즌이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정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좀 부진할 것 같은 기업들, 오히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경계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삼성전기, LG이노텍, CJ, 호텔신라 이런 종목 정도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